저희들이 계속해서 흥분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오프닝 세레모니부터 오늘 아침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조금 그 흥분을 좀 멈추시고 좀 차분해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1분 정도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참으로 조용하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아주 조용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어깨에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된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이 오후 시간에 우리들의 나눔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을 향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시고 가슴을 주시고 그리고 더하여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7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그 내용이 21세기 한인 선교사 좌표 설정과 협력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패널로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 앉아 계신 6분, 7분에 저를 포함해서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끝에 계신 선교사님, 터키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원호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저 박수는 이제 다 끝나고, 소개가 다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치면 시간을 한 30초 정도는 전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필리핀에서 한 20여 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김유식 선교사님이십니다. 바로 그 다음 계시면 손 한번 펴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어느 나라 사람 같이 보이세요? 저기 남미 사람 같이 보이죠, 그렇죠? 예, 잘 보셨어요. 브라질에서 12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강성일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너무 어린 예쁜 우리 자매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소말리아에 가면은 아주 소말리아의 꽃입니다. 조성덕 선교사님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이 분주하시고 섬기고 계시면서 특별히 영어권 부분에 더 깊이 헌신해서 이 대회 진행을 돕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눔을 가지실 조용중 선교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이 저 얼굴이 좀 비슷해서 사람들이 동생이라고 그렇게도 하는데 정민영 선교사님은 지금 그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그 장소 이동을 하셔서 한국에서 성경 번역 선교 부분을 위한 선교사 발굴
인선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민영 선교사님, 이 6분을 소개합니다. 사회를 하고 있는 저는 임종표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동부 아프리카 케냐에서 본거지를 두고 인근 몇 나라에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언급해 드린 대로 21세기 한인 선교사 좌표 설정과 협력 방안 모색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얘기는 부끄럽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죠. 단추가 처음에 잘못 끼워졌으면 좀 시간이 늦더라도 그 단추를 다시 한번 새롭게 끼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가슴 속에 주님께서 특별한 부분들을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좌표 설정을 저희들이 다루기 전에 우선 우리 한국 선교의 현 주소를 간단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께 말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 주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어려운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주소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저도 그 현 주소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군요. 이 본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586명이 먼저 모여서 이 장소에서 며칠 동안 선교사 대회를 가졌습니다. 세계 한국 선교사회 그 주관으로 선교사 대회를 가졌는데, 이 선교사 대회에서 그 가졌던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뭐 이만큼 선교했으니까 이렇다, 또 우리는 현장에서 고생하고들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 이렇게 해주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그 강사들과 거기에 참여해서 정말 그 진지하게 참여했던 거의 모든 선교사들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희들이 가졌던 그 분위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릎 꿇는, 그리고 회개하는, 반성하는. 제가 선교지에 나갈 때가 70년대였는데 그때 어젯밤에 김중건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던 400%의 그 증가를 가져왔던 교인 수가, 그리고 하루에 200명 모이는 교회가 7개 정도가 탄생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는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들 파송해 놓으면은 당장 가면은 세례 몇 명 줬냐고 물어보고 교회 몇 군데 개척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그 부담감 속에서 솔직한 얘기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 준비도 별로 안 된 선교사가 뭔가 좀 열심히 해서 좀 보고 좀 열매 좀 빨리빨리 갖다 드리려고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때 우리 목사님들의 본 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많이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준비도 안 됐지, 선교 현장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동역자들끼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 20년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뭐 했습니다 하기 전에 정말 이런 자리에 모이면 또 한국교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 부족과 내 연약함과 내 실수했던 것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반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들 거의 전체가 모여서 전형 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 주제들도
뭐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형제여 선교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하고 반성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 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선교사의 현 주소를 이런 데서부터 회개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한번 출발이 되어지고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7사람뿐만 아니고 여기 같이 참석하고 있는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세계에서 일하는 4천여 명의 선교사님 모두가 공통된 마음으로 지난 잘못을 고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우리 그 선교 분위기 내지는 환경으로 출발한 한국 선교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실망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시행착오라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선교를 처음 시작한 그 유대인들의 선교도 역시 시행착오가 참 많았던,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상황이 그 당시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에 비교할 때 크게 이렇게 뭐 열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그 당시 그 사도행전적인 선교가 하나님께서 그 섭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유대인들이 세계 선교의 첫 물꼬를 트게 하신 그 배경을 보면서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섭리와 오늘 우리 한국 선교, 한인 선교가 전 세계 한 500만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일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한인 선교가 갖는 독특한 기회랄까요? 또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역적으로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서 거기 와 있는 우리 교포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역적으로도 다리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그 KWMC와 같은 이런 북미주에 와 있는 우리 교포 그 사회가 그 안에 있는 우리 그 자녀들, 지금 저쪽에서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로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1세 선교사들이 뼈저리게 절감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언어 문화적인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선교적인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의 우리의 그 다음 차세대 선교의 꿈나무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기회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다만 제가 그동안 이제 그 500만 우리 해외 동포들 중에서 가장 그 탁월한 현저한 선교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북미주를 볼 때 이렇게 가시적으로 굉장한 그 열기를 보면서도 동시에 그 좀처럼 마치 우리가 낚시질을 할 때 물고기 떼가 와서 이렇게 입질은 하지만 콱 물어주지 않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의 느낌이 아니고, 제가 한 2년여 제가 속해 있는 그 국제단체의 미국 본부의 요청으로 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리크루트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아까 아침에 박이민 그 목사님께서 우리 이 1.5세나 2세들이 선교지로 가지 못하게 막는 몇 가지 중요한 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남다른 우리의 향학열과, 향학열이 나쁠 건 없죠. 또 하나는 그 부모들이 결사반대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의 그 아메리칸 드림이 선교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포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살러 오셨기 때문에 도무지 이 내가 좋아서 살러 온 이 나라에서 내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용납치 못하는 그러한 그 한계가 우리 선교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안타깝게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운동의 한계가 어디로 머물러지고 있냐면 오늘 아침에 박익일 목사님이 제시해 주신 그 통계 가운데 49%가 주로 전문인 선교, 예를 들어서 텐트 메이킹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 어쩌면 단기성 선교, 이 단기적인 부분에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취약적인 부분을 두 분이서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려고 했는데 한참 동안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그러다가 84년도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교회에 단기 선교가 거의 없을 때인데, 미국 교회에 단기 선교가 없는 그때에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가지고 필리핀과 태국을 갔습니다. 그 필리핀과 태국을 2달 동안 돌고 와서는 저는 어차피 떠나야 할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시카고 지역에 그때도 물론 전도사님들이 전혀 계시지 않아서 각 교회마다 전도사님 구해달라고 제발 안 가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붙잡기는 했지만은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과 태국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가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사역이 그렇게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면이 있었고요. 또 단기 선교를 생각할 때 저는 현지에서 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가보니까 그 말도 안 통하죠. 제가 오죽하면 꿈속에서 태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 태국 사람이 저에게, 제가 이제 태국 사람을 만나니까 태국으로 저는 선교사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태국 사람을 꿈에 만나가지고 사와디캅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와디캅 하더니 뭐라고 태국말로 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부파사타이 마이다이 제가 태국말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로 하고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 정도로 참 여러 가지로 선교사로서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좋은 장이 됐기 때문에 그 후로 오랫동안 더 준비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게 단기 선교의 취약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 소말리아에서 일합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이제 전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는 가되 소말리아는 가지 말라. 또 여기는 100% 모슬렘이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고 교인 숫자 합해봐야 전국을 통해서 한 20명도 안 되는 나라. 굉장히 정말 리버럴한 것 같으면서도 전도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전도팀으로는 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와서 뭔가 하고 간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교회도 짓고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이 나라는 전부 그게 안 되거든요. 전도지 한 장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와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중보자로서 이 땅을 밟고 기도하는 자로 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참 만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팀들이 거의 올 때 보면은 2주, 어떤 분들은 또 1주, 거기다 영어를 잘하면 또 괜찮은데 영어를 못하는 한국 분들이 올 때는 가뜩이나 저희들 인적 자원이 모자라가지고 힘든데 거기다가 뒤따라다니면서 통역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예 장기로 6개월, 최저 6개월 정도쯤은 돼야 단기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신 단기팀과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팀과 같이 동시에 온다면 한 명씩 짬매서 같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군데 퍼져나가 있는데
유럽이나 이쪽에 오세아니 쪽에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훈련시킨 한인들을 같이 동역자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사역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소말리아는 우리나라 2.5배가 크거든요. 그 넓은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곳에 단기 선교로 오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전문인들이 온다면 그동안에 말을 못해도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의 취약점은 너무 짧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와가지고 그 단기간에 모슬림 나라에서 뭔가 이루고 가겠다는 욕심을 좀 없애고 왔으면 좋겠다. 또 언어가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뭐 각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자유롭게 혹시 한 분 더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 두 분의 그 단기 선교의 장점, 취약점 부분을 보강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제가 조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이 젊은이들과 교회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뭐 좀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 뭐 잘 해주면 또 선교비라도 좀 떨어져 놓고 가고, 그 다음에 협력 선교사라도 해서 뭐 100불이라도 지원받고, 이런 생각으로 했을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왔는데 어떤 교회에서 진지하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아이들을 보내놨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그쪽에 가서 이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데 너 지금 필리핀은 영어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좀 가서 아이들 좀 자유스럽게 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준비를 해서 멍석은 내가 깔 테니까 그러면은 와서 제주는 너희들이 한번 넘어봐라. 그래서 뭐 이반제리스틱 미팅도 만들어 놓고 했더니 올 때부터 어느 날부터 뭐 찬양 사역하고 뭐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갔는데 그 중에서 참 은혜도 받고 이렇게 갔으면은 다음에 또 온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다음에 무슨 그 구체적인 헌신 이런 게 더 없다는 말입니다. 왔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장기 선교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커미트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데 저들이 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선교지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 이 메시지를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저들이 정말 체험을 하면서 성령께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 속에 주어야만 될 터인데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그 영역을 좁혀서 북미주 한인교회로 압축을 해서 지금 얘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북미주 한인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문화권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이 단기 선교의 아주 그 상당한 치중,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투자,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에서 우리가 지적받고 있는 게 언어와 문화인데 선교가 언어와 문화를 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교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참 삶을 바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우리 지금 마지막 이 파이널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슬렘 이 회교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호 선교사님 어때요? 지금 몇 년쯤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회교 사역한 지는 9년 반째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실만 해요? 할만하니까 할 때까지 있겠죠. 언어를 어떻게 거기는 어떤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터키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고생하셨어요? 고생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하시는데. 예. 어때요? 지금 그 회교권 지금 그 중요한 한국 선교사, 한인 선교사들이 회교권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죠. 네, 그런데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 그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간략하게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단기 선교에 대해서 추수 지역에서의 단기 선교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런 하드필드 어려운 지역에서의 그 단기 선교의 그 장단점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기 선교가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체류하면서 장기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 다니면서 문서를 배포한다든가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팀들이 와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단기 선교팀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빠지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기 선교로 오신 분들이 장기 선교 하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면서 사귀었고 성경책을 줬으면은 그분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장기 선교사들에게 넘겨서 계속해서 팔로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략을 하고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만 저희들에게 연락을 연결시켜 주시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선교를 할 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모슬렘들이 선교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누구를 선교사로 보느냐? 서양 선교사들을 선교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 선교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가시는데, 나중에 그 여론들이 형성되기를 이제 동양 사람들도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 여론들이 막 형성이 되어서 저희 집사님이 한번 슈퍼마켓에 갔는데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계산대에 있는 그 자매 하나가 당신 선교사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난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들을 이해하셔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2000년대까지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그 파커스를 모슬렘에게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우리 기독교보다도 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모슬렘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모슬렘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모슬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상당히 그 이슈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신원식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 돌파의 문제입니다. breakthrough. 이 문화와 언어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할 만한 선교사들의 재원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중동권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론 애를 쓰시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솔직하게 선교의 그 현주소를 볼 때에 과연 이런 돌파할 만한 선교사들이 이 중동 땅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 한번 계산해 볼 때에 극소수의 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슬렘 선교는 그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전에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살면서 삶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장기 선교사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모슬렘 선교에 있어서 전문인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지역도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하지만은 이 모슬렘 지역만큼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선교사 신분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 지역에 특별히 기독교인 사업가로
오셔서 사업하시는 그런 기독교인들, 또 공부하시는 그런 학생들,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이 모슬렘 선교는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슬렘 선교의 한계 가운데 특별한 것이 지금 언어와 문화를 극복하는 것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모슬렘 선교의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중요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일 말씀을 그러시죠. 한번 드려서. 그리고 이 회우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주셔야 되겠다. 이 유럽 등지나 중앙아시아 쪽의 그 모슬렘들이 상당히 그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이외의 회우권 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그 매스메디아 선교, 비디오나 그 테이프, 성경 배포, 그 다음에 기독교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 수용성들을 높이는 일들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금요일 이 철야기도 시간에 모슬렘들을 위한 집중 기도하는 시간들을 각 교회에서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죄송합니다. 유럽에 있는 무슨 부흥한다 하는 말은 모슬렘들이 흩어져 나가서 유럽 쪽에 그렇죠. 이제 성장하게 자기들의 그 그렇죠.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독일에도 200만의 모슬렘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슈들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남미 쪽으로 영역을 한번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 브라질에서 14년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착오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저 그 안에서 새로운 또 많은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귀하게 발견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각기 다 자기가 일하는 지역이 제일 급하다 그래 주장하기 때문에 뭐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먼저 순서를 다 뺏겨가지고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남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멉니다.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하는 말, 그 통계나 그런 것을 볼 때에도 남미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 있다. 전혀 남미에 대해서 그저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또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특정한 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존스턴 목사님 강의 때도요 윈도우 1040에 대한 문제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남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모두가 기독교화된 걸로 얘기하고 그 창에서는 이 남미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실질적인 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남미의 지금 캐톨릭은 우리가 생각할 때 90%가 기독교다 얘기하지만은요. 그러나 지금 남미 캐톨릭의 상황이 95년도 이건 엄격한 증거입니다. 95년도 남미 브라질 주교단 회의에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한 교단의 총회 같은 겁니다. 주교단 회의에서 결정할 때 우리 캐톨릭 교회 신도가 30%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결과를 보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96년도 지난 5월 8일 회의 때 올해 결과 보고가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올해 20%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미의 숫자를 개신교를 15%까지 보고 있는데 그 15%와 캐톨릭 20%, 나머지 65%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캐톨릭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캐톨릭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노예들과 또 인디오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토착 그 신앙과 그리고 캐톨릭의 강권적인 예를 들어서 신부가 들어와서 너 죽을래? 세례 받을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공부한 것도 없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 500여 년이 흘러오면서 오늘까지 완전히 혼합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 로마 교황이 가끔 남미에 와서 방문할 때 늘 하는 말이 이 땅은 우리의 서자다. 좀 한국 캐톨릭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 상태가 신앙적으로 대단히 문란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남미 캐톨릭을 볼 때 아주 안이한 자세로 그곳은 기독교화된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역사하신 곳 해가지고 그 윈도우 1040 거기에서도 빠져버리고 또 우리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버리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쌍한 남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 불쌍한 남미의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단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1040 윈도우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모슬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지금 우리가 고조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모슬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집어치고 그쪽으로만 다 몰려야 될 것이냐,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그러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 이러한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을 우리 강 선교사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선교사님들 아마 좀 더 이제 저희들이 뭐 장들이 열려지면 디베이팅이 돼야 될 겁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이 선교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쏠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현장 선교사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참고로 코멘트를 하는 거고요. 이 문제를 더 이상 계속 우리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상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핫 이슈에 이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저는 이 1.5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운동의 주된 포커스는 1.5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1.5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교의 흐름 내지는 그 방향 그리고 이슈들 아주 간략하게 좀 지적해 주시죠. 지금 1.5세 선교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잠깐 일어서야 할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 다녀오고 다시 남미 멕시코를 갔다가 밤 12시에 도착한 우리 정민용 목사님하고 이상열 목사님 저기 오셨는데 잠깐 서세요. 제가 눈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예, 빨리 쓰세요, 빨리. 네, 우리 지금 밤 12시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정민영 목사님하고 이성열 목사님 여기서 필리핀 사람들이 교인의 주가 되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정민용 목사님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샴페인 어바나에 있는 대학생 교회인데 거기는 한 교회 학생들이 한 3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 목사님 이번에 지금 단기 선교를 몇 명 나갔죠? 크게 한번 소리 쳐보세요. 괜찮아요? 단기 선교 지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예, 45명이 현재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5일에 밤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단기 선교를 이렇게 나가는 1.5세들 그리고 2세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이 미주에는 단기 선교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제가 이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얼마나 보내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지금 통계를 가지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지금 보내고 있고 또 그런 교회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황이고 단기 선교를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1.5세들이 단기 선교에서 이제 장기 선교로 변환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문제, 포커스가 되어야 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롭게 지금 계속 혼자 홍일점으로 계속 앉아서 조용하게 경청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 선교사 대표라기보다 대신해서
지금 여성 선교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케냐에요. 잠깐 정동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혼자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족은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학교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동참을 하는데 사모님이 못 따라오셨다고, 애들이 학교 문제도 그렇고 해서 못 따라오셨다고 그럴 때 참 제가 느낀 게 여자들이 조금 남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애들 문제 또 사는 거 걱정 문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선교에 동참하지 못해서 혼자 가시는 분들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성으로서 이제 선교지에 뛰어들고 보니까 참 독하다 소리도 듣고 오죽하면 혼자 하겠느냐 소리도 듣고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참 위치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회교권에 있다 보니까 여자가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여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소말리아는 여자들의 천국이랄까 좀 그러는 편입니다. 여성들이 회교권에서는 무시당하고 세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에 가고 보니까 꼭 우리나라의 옛날 안방 문화로서 여성들이 안방에서 모든 정치 다 하죠. 소말리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접근력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부인들하고 가까워지고 보니까 남편들하고 접근하는데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나 그곳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아이들을 갖다가 칭찬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노래 가르쳐 주다 보면 온 식구들이 친구가 돼버려요. 그 다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여리저리 다니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다 소개를 하고 보니까 오히려 제가 사역지가 참 넓어진 편이죠. 그런 면에서 여성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 여성들이 정말 자기 모든 거 내놓고 식구들을 갖다 완전히 버려놔둔다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 저희 팀 중에 가족이 한 분이 있었어요. 아이가 6살짜리가 왔는데 학교도 없었거든요. 얘가 아침에 눈만 뜨면은 옆집에 가서 놀아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냥 노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식구들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옆에 오라 그러고 눈만 뜨면 없어져서 저녁이면 들어와요. 어디서 밥 먹었는지 동네 사람 집에서 밥 먹어가지고 얘가 꼬마 선교사가 됐어요. 참 지금은 필리핀에서 사역하다 지금 한국에 와서 안식년으로 쉬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볼 때 정말 자녀들을 마음껏 놓을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여성들이 된다면 남편들과 같이 평생 동역자로, 이건 내주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지. 동역자로서의 여성이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하나는 안방 문화이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야 돼요. 옛날에 대사님이 저희 집 옆집에 살아서 대사님 뭐 하시나 하고 가까이 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대사라 정권 대사라고 그랬는데 대사가 도대체 뭐 하나 하고 보니까 남편인 대사님은 전부 대인관계 하시지만서도 부인이 음식을 잘하면 잘할수록 아주 하스피탈리티, 접대를 잘하면 잘할수록 남편이 출세를 한답니다. 보니까 대사님 사모님이 항상 거의 부엌에서 사시다시피 하셔요. 근데 손님을 접대할 때 아주 마음 편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정보를 다 캐낸다고 그럽대다. 그래서 여성 선교사로서 사모님으로서 하나의 선교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손님 접대하는 데에 긍휼히 하고 정말 기쁨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선교는 더 활력있게 나갈 수 있고 더 크게 벌려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여성들이 배운 거 또 써먹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저같이 음악 못하는 사람도 가서 노래 하나 가르쳐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오셔서 그런 분야를 담당해 준다면 훨씬 선교지가 좀 넓게 펴져가지 않느냐. 그래서 전 이제는 여성이 된 걸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윤식 선생님, 저기 아시아 쪽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글쎄요, 이 아시아가 지금 템포리 윈도의 그 대부분이 아시아 쪽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지금 아시아의 이 선교의 문제는 이 그
불교나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공산주의까지 이런 그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그 태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한국 선교사들이 뭐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가깝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으니까 아시아 쪽에도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그 이슈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선교를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그 바울은 가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도록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해서 결국 유럽 복음화와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해서 지금 한국으로 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교회의 이런 그 또는 크리스천들의 관심이 그 선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그 넘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뭐냐면은, 저는 그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 있는데 너희들 뭐 열매가 뭐 있냐 좀 내놔봐라, 이럴 때 말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선교는 안 할 수 있다. 선교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원 구원은 못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현장 선교사로서 심각한 그 도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많이 오니까 돈도 많이 쓰고 인원도 많고 또 관심도 많아요. 그만큼 인발루가 되어진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이슈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복음화를 먼저 하시고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그 한국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선교를 옮겨 놓으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아시아 선교가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할 때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까운 이 마지막,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역할 분담론도 강하게 대두가 되어지고 긍정적으로도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피리추얼 워페어 문제입니다. 그 사탄이 쉽게 자기 그 태짜리, 자기 지금 헤드쿼터가 있는 데를 쉽게 그게 양보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전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 교회에 뭐 돈이 많아서 한국 교회에 저는 뭐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성 문제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한국 교회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세계의 선교의 그 눈이 지금 한국 교회에, 한국 선교에 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이 무릎 많이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헤드쿼터가 있는 이 저들의 이 스피리추얼 이 포스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만은 많이 하지만은 진짜 열매 없고, 다른 사람들은 통계 얘기하니까 누구 뭐 교회 몇 개 세우고 뭐 교단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선교사의 가슴에 기쁨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요.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대. 개는 돌 들어서 던질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상화되어 있으니까 종교들이, 제가 있는 캐톨릭도 완전히 샤머니즘 되어버리고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아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고 생명이구나. 이 얘기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적인 선교가 정말 우리 선교사들 속에 구현화되지 않으면은 이 아시아권 선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비고 뭐 정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은 제 마음에는 강하게 와닿는 것이, 기도만이 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정말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확신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 고지, 이 마지막 고지, 이거 점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이슈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현장 선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대로는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는 귀는 굉장히 부자 노릇을 많이 하는데 이 삶과 행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10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게 2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배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당황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안의 문제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안 문제를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양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1시간으로 줄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떡이 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근데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겸손하게 저 밑바닥에 나대져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수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니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결단이 여기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이슈는 뭐냐는 거죠. 이러한 복잡한 충돌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이 선교를 후원하는 기관들과 이 여타 이 그룹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 나가겠느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께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그 충돌 속에서 우리 한국 선교가 한 걸음 더 나가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진전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관계로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좀 언급하시죠.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일이 어떤 조금 그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리고 체제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서로 톱니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한 톱니만 가지고는 이 변화가 어렵죠. 그리고 잘못하면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체제 선교라는 것도 하나의 체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이 체제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 선교사들의 문제가 있겠고 또 우리를 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문제, 이 교회와의 그 어떤 서로 양쪽 다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 선교사 그 회의가 이제 그런 면을 상당히 공감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동안 그냥 이렇게 구멍가게식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또는 사사시대처럼 각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벗어나서 조금 이제 우리의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쌓아나가는 일, 그래서 더 이상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하고 뒤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몇 개의 벽돌 위에다 벽돌 한 장을 더 올려가면서 이 집이 쌓아지는 그런 일을 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작년에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선교사 대회도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확대 모임으로 모였던 모임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를 한번 총 결산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유치하든지 잘 되든지 또는 방향이 바로 갔든지 빗나갔든지 현 주소를 파악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전시관 가시면은 그동안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그런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려는 그런 노력.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해보자. 더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더 바르게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갖고 결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지역교회 이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가 함께 이 일에 헌신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지역교회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결국 선교의 옳고 그름은 지역교회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역교회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러한 모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역교회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북미주나 이런 여기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정말 타문화권적인 사역에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미 그런 사역에 접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기 이런 그 노력도 하나의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문화나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속에 있는 또 수많은 타문화권적인 사람들에 대한 지역교회의 그런 태도나 사역의 형태가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젊은 후배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선교의 그 장래는 그들의 손에 있고 그 1.5세나 2세들의 손에 있다면 그 1.5세나 2세들이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가 보는 그림이 이 지역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즉 우리가 선교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분화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별종으로서 특별히 일을 잘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중에 선교사가 나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관점에서 그 지역교회가 어떻게 선교사의 모판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1.5세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한 50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 근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그렇죠? 빨리 끝내야지.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안 문제를 아주 그 실제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성희 선교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한 1분 정도의 그 제안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0분 얘기하려고 하는데 2분밖에 안 돼서 고민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어젯밤에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피곤도 위해서 해서 저희들이 밤 1시 반까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기도하면서 또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한 30분간 서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감동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긴 했지만은 막상 이 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얘기를 줄이려다 보니까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자국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선교 정책이 항상 자국교회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그들에게 맡겨 주어야 합니다. 주로 얘기하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는 그 나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선교사는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그 외곽 지역, 이 바깥 지역을 맡아서 그들이 안을 담당하고 우리가 바깥을 담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선교사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어떤 기관에 바로 근무한 특별 전문 선교사는 모르겠지만요, 선교사라 하면은 최소한 자기 손으로 들어가서 정말 브라질에서는 손뼉을 칩니다. 손뼉을 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게 하고 그들을 모아서 최소한 교회 하나 정도는 정말 한번 만들어보는, 그리고 그 구원된 영혼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체험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야 정말 그것이 그들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 교단이나 선교부들이 선교사나 그 가족에 대해서 삶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나 비전만 좀 제시해 주신다면은 사실 현장에서 목숨 걸 수 있는 선교사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참 안타까운 대화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선교사의 미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조그마한 비전만 제시해 주신다면은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약 600명, 4천여 명의 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목숨 바칠 각오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는 보통 보면은 목사님들이 가 있고 교회가 개척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설 수 없는 곳, 선교사로서 갈 수 없는 곳에는 혼자 갈 수 없는 지역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드시고 이유지까지 끌어올리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각 분야의 사람들을 전문의로 정말 부르시고 목사님과 동결해서 하나의 팀으로서 각 곳에 흩어져 간다면 훨씬 쉽게 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상태로서는 거의가 구멍가게 짓기 마련이고요. 이 미국 선교부를 보면서 저희들이 참 배워야 될 것은 전부 하나로 뭉쳐가지고 큰 집을 지어요. 대궐집 짓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무시를 못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정말 네 개의 개인교회주의자가 아니라 같이 뭉쳐서 한 곳에 선교사지만 보내고 그 나라를 갖다 공략할 수 있는 팀으로 팀 선교에 대한 필요가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조성 교사님 말씀하신데 붙여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에서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애써서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역시 세계화를 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같이 일한다고 하는데 이 일을 한국에서만 나간 선교사님들 가지고는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 일 감당할 사람들이 1.5세입니다. 1.5세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1.5세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꿈나무인데 이 꿈나무들은 그저 닥터나 되고 로이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가 또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에비슨이 그리고 한국에 와서 최초로 선교사로서 서울에서 순교한 존 헤론이 놀랍게도 미국 이민 1.5세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그 사람들이 1.5세였는가 생각도 못 하시겠지만 그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던 부모를 따라서 왔고 그 부모들의 꿈나무였던 1.5세였는데 그 1.5세들 다 키워놔가지고 테네시 주립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던 존 헤론은 한국에 가서 순교의 첫 열매가 됐고 그의 신학교의 학생 지도자였던 언더우드는 1.5세로서 한국에 가서 장로교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었고 한국의 사람들에게 의료를 봉사하기 위해서 토론토의 주립대학 교수였던 의과대학 교수였고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은 한국에 가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들이 이민 1.5세였습니다. 이런 1.5세를 태워내게 했던 이곳이 바로 이 땅이 미국 땅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국 이민 1세들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1.5세들이 우리가 닥터가 되고 로이어가 되고 무엇이 되든 간에 바로 주님께서 1.5세를 향하는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1.5세와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참으로 아름다웠고 정말 효과적이고 멋있는 선교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세 선교사들과 1.5세 선교사들이 좀 뭉쳐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 지난 8년여 동안 선교의 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북미주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무엇이 1.5세들의 선교 인력을 동원하는 데 막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설문조사에서 몇 가지 것들이 나왔지만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막연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또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 전체를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선교는 이제 전문화 시대로 와야 합니다. 이제 전문가 손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 전문가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선교운동을 위해서 유틸라이즈 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선교는 달라질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지금 선교를 끌고 나가는 4가지 그룹이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기관, 교회, 개인, 그러니까 기관 속에는 교단, 선교부 내지는 또 미션 에이전시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교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교 운동가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선교의 현지소는 제가 보기에는 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가 이상하게 같이 놀아요. 같이 좀 모이자는 거죠. 같이 해도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 저희 선교사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이 패널을 마무리하면서 이 네 그룹이 같이 하는 선교 전략 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방금 들었던 몇 가지의 이슈들을 기억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한 기도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 영역을 붙잡고 그 영역을 조종하고 있는 영들을 향한 대적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2,000명 된다고 하면 2,00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적 세력을 대적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막고 있는 이 선교의 흐름을 막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한 10초, 20초 정도 나는 이 영을 대적하겠다. 어떤 예를 들어 분열하는 영, 화합하게 못하게 하고 일치하게 못하는 그 분열하는 영을 대적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최고다. 교만케 하는 영. 우리 교단이 최고고 우리 에이전시가 최고고 이런 것들을 교만케 하는 그런 것, 교만의 영을 우리 대적하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2분 동안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능력이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대적하고 싶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대적해요.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님께 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